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 잘 됐습니다. 혹시 마이어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똑같지는 않은데요. 왼발을 드는 타이밍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강정호가 레그킥을 안 하면 평범한 타자가 돼요. 예, 힘을 못 쓰니까. 뭐 타율은 높아질 수 있죠. 근데 다리를 들어야 뭐 파괴력이 있는 유격수가 되니까 저는 계속 다리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조달 코치님이 지적하신 이렇게 너무 많이 뒤로 갔다가 가면 시간적인 그런 그 타이밍을 뺏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문제는 그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폼도 굉장히 짧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레그킥을 좀 수정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자기 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오영은 그 레그킥은 안 했지만 이 태극에 있는 이런 타자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상대 투수들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이슈는요. 스윙 각도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 일본식 야구는 이게 도끼 찍듯이 찍어서 쳐라 이런 코칭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경향이 바뀌고 있죠. 예, 레벨 스윙 또는 약간 업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박종훈 감독님께서 한번 설명 가능하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스윙의 그 궤적이라 그럴까요? 스윙은 한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딱 한 가지로 다운 앤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한 게. 왜냐하면 내가 들고 있는 배의 위치가 공보다 높고 또 타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손목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업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을 치기 위해서 내려가고 공을 친 다음에 손목을 틀어주면, 정상적인 손목이 사용이 되면 그 팔로우의 궤적은 자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레벨 스윙이라든지 어퍼 스윙이다, 다운 스윙이다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 그 기본에서 벗어나서 작전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변형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저도 이제 그 어퍼 스윙이나 다운 스윙의 그 어원을 찾지 못했어요. 자리를 찾았지만 그 어디서부터 쓰여졌는지 몰라서 그 어원을 찾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보통 어퍼 스윙은 잘못된 스윙을 지적할 때, 그리고 레벨 스윙은 기본을 가르칠 때. 근데 저는 아직도 이 레벨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랐을 때, 어렸을 때 선수 생활하면서 수없이 레벨 스윙해라, 레벨 스윙을 하라라고 많이 지도를 받았지만 레벨 스윙을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우리 야구 선수들을 참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좋은 지도자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선수 생활을 할 때는 저희들을 이렇게 그 깊이 있는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타격, 제가 처음에 정의를 드릴 때 타격은 볼 보고 볼 치기다 했는데, 볼 보고 쳐라 하면서 볼을 어떻게 보는 게 볼 보는 거라고 이야기해 준 지도자가 저한테도 없었어요. 그래서 볼 보고 치는 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치는 게 볼 보고 치는 건지는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베이스볼 클리닉을 통해서 볼은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이제 느끼게 됐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정말 무언가 발견한 것처럼 이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볼 보는 것 방법을 좀 미리 알았다면 더 야구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잘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뭐 조금 돌아갔지만 그 어퍼 스윙은 잘못된 스윙을 지적할 때, 또는 레벨 스윙은 기본을 가르칠 때, 그리고 다운 스윙은 그 플라이볼을 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작전에 의해서 땅볼을 치기 위한 타법으로 가르치면서 형성된 말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스윙이,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듣기는 뭐 과거에 코치는 계속 공을 위에서 이렇게 찍듯이 내려쳐라 이거를 계속 강조해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프로 레벨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건 다 통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아직도 이 상호간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지 옛날 구습대로 이렇게 코칭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KBO에서 육성위원을 맡고 계신 김용달 코치님께서 왜 아마추어 쪽에는 프로페셔널 쪽의 어떤 타격의 코칭의 진화가 잘 전파가 안 되는 건지 한번 뭐 약간 번외긴 하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 다운 레벨업 이 상당히 그 많이 그 대두가 되는데, 어떻게 그 정립을 매끄럽게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생각할 때는 다운으로 나가고 컨택 때는 레벨로 되고 파로는 업스윙으로 됐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아마추어에서 지도자분들이 아직까지 그 일본 쪽의 어떤 그런 그 타격에 의한 그런 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야구인들이 참 그 부끄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부터 좀 더 그런 분들을 하고, 그 일선에 있는 그런 그 지금 사실 그 프로의 젖줄이 그 아마추어인데, 그분들이 그 기본기를 선수들, 어린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 그 인이 배겠다 그럴까 폼을 만들어서 오고,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선 지도자들이 상당히 그 중요한데, 이래 그 봤을 때 그분들이 뭐 너무 하는 일도 많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조금 더 그 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육성위원으로 뭐 지금 몇 개월 안 해봤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쉽고, 지금도 그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준비가 그 부족한 단계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많은 공유가 생길 거고, 또 그 커오는 선수들한테도 좀 더 올바른 그런 그 이 기본기를 접하여서 진짜 그 힘들지 않는 그런 선수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구인으로서 이런 그 학회가 진행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그 교육이, 그러니까 뭐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늘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학회가 있을 때마다 야구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요. 이 학회가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또 KBO에서도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그 KBO 차원의 야구 강좌라든지 그 또 학회라든지 이런 그 교육의 장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시스템화 돼가지고 많은 지도자들이 이 학회 또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교육되어지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또 선수들을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크게 바랍니다. 짧지만 아주 한국야구 발전에 위한 아주 소중한 제언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포인트도 역시 이게 아무래도 일반 야구 팬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좀 프로페셔널 분들한테는 약간 시대가 좀 지난 논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꼽 앞에서 공을 쳐라 뭐 이렇게
좀 공을 기다렸다 최대한 기다렸다가 배꼽 앞에서 공을 쳐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앞에서 가능하면 히팅 포인트를 앞에서 놓라 뭐 이런 게 거의 이제 프로 레벨에서는 정석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가능하시죠? 배꼽에서 쳐라는 거짓말입니다. 네, 이게 저 감독님, 코치님들 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잘못된 정설이고요. 우리가 그 옛날부터 그 배꼽에서 쳤다라고 이렇게 지도자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도 앞에서 치셨어요. 예, 앞에서 치셨는데 느낌은 배꼽에서 때린 것 같은 느낌을 이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150kg의 공을 배꼽에서 치면 다 파울입니다. 예, 공이 앞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요? 이거는 뭐 볼이 느린 공도 마찬가지예요. 110kg의 커브 공도 배꼽에서 치면요 파울입니다. 파울 내지는 뭐 포스 플라이 또는 일루스 플라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대 야구에서는 얼마나 빠른 공을 왼발이나 그러니까 그 오른손 타자는 왼발이죠. 그 좌타자는 오른발, 그러니까 앞발에서 때려낼 수 있느냐, 거기서 체려할 수 있느냐가 실력이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선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제 김용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백인천 감독님께서 재임 중에 이게 뽕타법인가요? 예, 그거는 어떤 컨셉이었죠?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 그 약간 뭐 에피소드도 될 수 있고 추론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마혜연 의원 얘기했듯이 배꼽 백인천 감독님도 배꼽에 놓고 치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구전으로 그때는 구전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오직하면 똥찌개를 지고 걸어가면서 흘리지 않을 정도로 그 잔잔하게 스트라이크를 하라 뭐 이런 재밌는 그런 우리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구도 하고 이래 했어요. 근데 저 백인천 감독님이 그 일본에서 타격왕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그때 그 타격왕을 했을 때 피니시를 마무리 동작을 이렇게 하는 이 뽕 하는 이런 그 스윙을 하셨다고 해서 많이 저희들한테 전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이해를 잘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든다 그러면 김재박 감독이 그 선수 생활 때 한국 화장품에서 7관왕을 했습니다. 7관왕을 했다 그러면 전 그 뭐 홈런뿐만 아니라 전 부분에서 최고의 그 기량을 그 보였는데 그때 제 2년 선배이기 때문에 그 스윙을 지금도 제가 잘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백인천 감독님이 그 MBC 청룡에 감독하실 때 김재박 감독을 상당히 그 아꼈어요. 아끼고 연습 끝나고도 지금 건국대학교 화양리 그 있죠. 지금 건물 들었었지만 그 골프장 있고 야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이 개인 그 승용차로 가서 개인 레슨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김재박 감독한테 그 애정을 많이 쏟았는데 그 애정을 쏟은 만큼 불행하게도 김재박 감독님은 프로에 와서 아무 타격 쪽에 그 결과물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됐나 하면 제가 지금 이 생각 그때는 제가 이제 짧은 속에는 뭐 알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백감독 감독님은 이 뒤쪽에 이 뱃을 그리고 올려서 다운을 하는 그런 스윙을 많이 짧게 붙여 나와서 최단거리로 나와서 치는 그런 이론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격 직전에 배트가 프랩 레벨이 돼야 되는 부분이 꺾어 들어가게 돼서 타구를 맞아서 보내는 어떤 그 타구도 약하고 항상 꺾어 들어서 치니까
레프트 선상에 일정한 타구만 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 감독하시는 김성근 감독님이 그걸 여우같이 잘 알아채어갖고 레프트 자익수를 선상에 갖다 놔요. 선상에 갖다 놓으면 안타날 구멍이 없어요. 매번 잘 맞은 타구 거기 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 뽕 타구가 그 내려찍기 그런 그 위에서 칼로 베듯이 내려찍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배웠는데, 사실은 그 김재박 감독님은 진짜 이 둥근 볼, 야구뿐만 아니라 탁구, 골프, 둥근 볼로 당구도 처음 치고 둥근 볼로 갖고 하는 거는 아주 타고났습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화장품 같이 자기 폼을 갖고 프레트하게 쳤다 그러면 아마 프로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또 하나 지금 이성엽 선수가 지금 그 최고의 홈런 타자, 우리나라 어떤 그 위대한 선수로 지금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데, 반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성엽 선수가 저렇게 되게 홈런 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뽕타법의 어떤 이 어렸을 때 뽕타법을 접목해서 지금 홈런 타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어젠가 그저께인가 언더핸드볼 홈런을 치는데 이성엽 선수 홈런 타구는 거의 우측이고 거의 투핸드 팔로스루를 합니다. 이게 이성엽 선수 신인 때 백인천 감독이 삼성 감독을 하면서 신구 이 세대 교체를 하면서 캠프 때 애리조나, 호주 이렇게 하면서 완전 이 붙잡고 뽕타법을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서 투핸드 홈런 타자들 투핸드, 여러분들 지금 나와로 봤지만은 치고 나서 만세하듯이 원핸드 하는데, 유독 이성엽 선수는 투핸드 파울스를 한다고요. 거기 그때의 어떤 처음 신인 생활할 때 거기 남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성엽 선수를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이, 이성엽 선수 얘기를 하면 다들 인격, 인간성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선후배 관계하고 진짜 잘해요. 그 인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성엽 선수는 그런 뽕타법이, 이성엽 선수 실제로 기술적으로 보면 몸 쪽에 상당히 약점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이래 하다 보면 좋을 때 나쁠 때 이런 기복이 좀 많이 심하죠. 근데 그 심한데도 이성엽 선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은, 그런 고난이 와도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내는 그런 인성이 돼 있어요. 진짜 위대한 선수들은 보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 그런 기재 능력이 있는 선수, 그렇기 때문에 이성엽 선수가 됐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스윙을 해내는 그 자체가, 이성엽 선수는 레그킥도 하고 또 뽕타법도 하고 이런데도 지금 최고의 위대한 선수가 됐어요. 그거는 이성엽 선수의 어떤 유연성하고 눈에 있지 않을까. 삼성 선수들 이 전체 어떤 이 삼성 스포츠 센터인가 마이엄 거긴가 거기서 이 검사를 했는데, 눈에 어떤 손하고 눈하고 이런 그런 이 회분점 이 자체가 이성엽 선수가 제일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폼을 갖고도 최고의 선수의 반열에 갖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재밌는 일화까지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게 메카닉적으로는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지금 얘기 중에 이 주제, 이 중심 이동에 관한 주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로테이션이냐 아니면은 웨이시프트냐. 예. 그 중에는 아마 청자분들 중에서는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궁금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박종훈 감독님께서 해주셨지만 혹시 다시 한번 설명 가능하신가요? 예. 네. 두 스윙은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이동 타법은 회전축을 만들어 놓고 그 회전축을 회전하면서 치는 타법이고, 중심이동 타법은 웨이트 무브 시스템은 말 그대로 중심을 잡아놓고 그 축이 움직이면서 공하고 컨택하는 타법을 말합니다. 회전 타법은 그 파워를 만들어내기 위한 타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심이동 타법은 컨택을 위한 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보면 그 회전 타법과 중심이동 타법이 이렇게 그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1920년대에 그 야구 모든 환경과 도구들은 멀리 나가지 않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워보다는 컨택에 의한 타격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준해서 한 베이스 더 가는 스피드, 도루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고요. 그 주가 되는 타자가 타이캅이라는 선수예요. 타이캅 선수 다 아시죠? 이 선수 그러니까 전형적인 중심이동 타법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들어서 누가 나왔냐면 베이브 루스가 나왔습니다. 베이브 루스가 완벽한 회전 타법은 아니지만 회전에 의한 파워를 내면서 장타를 만들어내고, 관중들이 팬들이 장타에 열광하면서 파워 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테드 윌리엄스입니다. 테드 윌리엄스도 회전 타법의 1인자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가서 다시 중심이동 타법으로 획일합니다. 그 이유는 구단주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브 루스나 테드 윌리엄스처럼 장거리 타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팬들이 좋아하고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샐러리가 끝없이 올라가니까 구단주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운동장을 넓힙니다. 그러니까 그 회전 타법에 의한 그 홈런을 많이 보여주는 야구는 구장을 자기 선수에 맞게끔 지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왼손 타자가 많으면 왼손 타자 쪽에 그 펜스, 우측 펜스를 당겨서 그쪽에 홈런을 많이 치게끔 했던 그런 구장들도 있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길게 만드는 그런 그 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도에 다시 그렇게 나온 것은 그 어떤 샐러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운동장을 넓히고 크게 하고 인조 잔디가 깔리면서 또 발빠른 타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파워에 의존하는 타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1960년대를 주름 잡은 선수들이 누구냐면 조지 브레트라는 선수, 로즈 캐류 이런 선수들이 축을 이루어서 그 야구 타격을 선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1980년대에 또다시 스핀 무브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변화구의 변화입니다. 그때까지는 변화구가 횡으로 휘었는데 그때부터 스프릿핑과 패스트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종으로 떨어지는데 이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에 중심이동 타법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횡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는 쫓아나가면서도 잡아내는데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회전 무브 시스템으로 왔고, 그때 대표적인 선수들이 베리 본즈나 맥과이어, 세미 소사 이런 선수들이 그 타법을 가지고 한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낸 시간이었고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그때까지 미국 메이저리거들도 지도자들도
회전 탑법 아니면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잡을 수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깨졌어요. 왜 깨졌을까요? 이치로가 있었어요. 스즈키 이치로는 만약에 메리 본즈가 완벽한 회전 탑법의 소유자라면 스즈키 이치로는 완벽한 중심 이동 탑법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스즈키 이치로가 일본 리그에서 5번의 수위 타자를 연속으로 하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지만, 그러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메이저리거들이 스카우트를 했는데 정말 놀랄만한 반등이었던 거예요. 이치로라는 그 중심 이동 탑법의 대가가 전혀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잡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엄청난 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이저리거도 보면 중심 이동 탑법과 회전 탑법을 거의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회전 탑법이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중심 이동 탑법은 이제 이치로나 또 그 어떤 파워풀하지 않은 좀 빠른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저는 이제 이야기하기를 병행 탑법이라고 이야기를 제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만들어냈는데, 그 중간에 회전 탑법, 완벽한 회전 탑법과 완벽한 중심 이동 탑법에서 그 사이에서 타격을 구사하는 선수들이 꽤 많아졌고, 요즘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면 그런 선수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회전 탑법은 축을 움직이지 않고 몸 그 상체와 하체를 비틀었다가 이 회전을, 이 꼬아준 그 회전을 풀면서 그 푸는 회전의 힘으로 파워를 내는 스윙을 회전 탑법이라고 합니다. 중심 이동 탑법은 중심의 축을 만들어 놓고 이 축이 투구의 궤적을 쫓아다니면서 컨택하는 범위를 넓혀서 치는 탑법을 회전 탑법과 중심 이동 탑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강히 잘 들었습니다. 예. 저기 그러면 김용달 코치님께서 여기 좀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전 탑법과 특히 우리나라는 또 누가 대표적인 선수인지. 메이저리그에는 박종훈 감독님께서 많이 드셨네요. 예.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선수를 든다 그러면 이병규, LG 큰 이병규 같은 선수가 지금 그 중심 이동 웨이트 시프트 타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선수가 제가 그 99년도에 이 LG에 같이 있었어요. 그 선수가 장거리 홈런 타자가 아니에요. 지금 잠실에서 30 치는 사람은 이병규 선수 혼자뿐이에요. 어떻게 하다 만약에 저하고 계속 선수 생활 같이 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내가 건조를 많이 했지 않을까. 내가 그 2000년대 현대로 옮기는 바람에 다시 그 이병규 선수가 똑딱이 타자로 가더라고요. 갔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병규 선수가 웨이트 시프트 타격을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최영우 선수가 그 회전 탑법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이제 가운데형, 지금 박 감독님 말하는 그 가운데형이 그 이대호 선수를 육중하지만 이대호 선수를 들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전 탑법은 체중이라든지 근력이 상당히 그 통급이라든지 근력이 강한 선수들이 그 회전 탑법을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유리하고, 그 체중이 좀 안 나가고 좀 허리허리하고 좀 유연성이 그 많은 선수, 테이블 스타, 일례로 그 이용규 같은 선수는 자기 코스가 있어요. 그 선수는 모두 폼이 다리 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컨택 이후에 릴리스 할 때 땅으로 깔아치는 그런 백 컨트롤을 보여준다고요. 그런 선수가 쉽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제대로 친다 그러면 다 힘없는 외야 후라이 가니까 컨택에서 릴리스 때
손목을 써서 땅볼을 만드는 그런 그 유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전탑법하고 이 웨이트 시프트는 체중하고 근력하고 신체 조건에 맞는 테이블 세타 같으면 뭐 지금 나바라고치 뭐 이런 선수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테이블 세타 같이 조금 컨택을 많이 하고 출루를 많이 하는 발이 빠른 무기를 갖고 있는 선수들은 웨이트 시프트를 사용해도 괜찮지만은 체중이 많이 나가고 걸음이 늦는 선수들이 그 웨이트 시프트를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떤 느린 스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회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마혜영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어떤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경렬 코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좋은 타자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랬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는 회전 타법이죠. 회전 타법인데 박종훈 감독님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오픈 스탠스에서 저는 이제 스퀘어 스탠스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치는 타격을 했고요. 체중 이동 타격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시즌을 망칠 뻔했기 때문에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전 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역시 훌륭한 선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카닉에 대한 얘기는 이제 줬고요. 아까 박종훈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타격이라는 게 두려움, 그 다음에 메카닉도 있죠. 그렇지만은 볼배합 아까 말씀드린 볼배합이 결국은 이제 수싸움이겠죠. 그래서 저희 주제는 게스 히팅이라고 잡니다. 게스라는 게 뭐 다음 공이 대충 어느 정도에 어떻게 올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예측하고 치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흔히 뭐 중계 듣다 보면 노림수라 그러나요? 피처가 굉장히 안쪽으로 잘 붙인 것 같은데 타자가 그냥 핑 해가지고 넘겨버리면은 잘 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노림수라는 거 이게 그냥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최근까지 선수 생활하셨던 마혜영 위원님께 이게 노려치는 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뭐 질문 드려도 되지? 일단 그 TV에서 해설자가 하는 얘기는 한 40%만 믿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여기 그 감독님이나 이 코치님이 해설하시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노림수를 가지고 친 타격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몸이 반응하는 거죠. 몸이 반응하는 거고,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뭐 감독님도 선수생활 하셨고 저도 했고 코치님도 하셨지만은 이게 생각한 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포수가 맞춰주려는 그런 그 심정으로 이렇게 맞춰주려고 해도요,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안 던지면 못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타석에서 노림수를 가지고 노려서 안타를 만들었다.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한 자리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송용으로 그냥 던지는 말에 그냥 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좋은 히팅에 의해서 만들어낸 타격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유형의 어떤 구질을 가지고 있는 투수라면 타자가 거기에 흘러나가는 공을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되는 상황에서 제가 좋아하는 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대야구에서 워낙 다양한 구질을 던지는데 그 다양한 구질이 내 입맛에 맞게 완벽하게 들어왔다? 이거는 일주일에 한 개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뭐 현실적으로 야구 중계를 듣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 말을. 그래서 그러면은
아 이건 빠른 것 같다, 느린 것 같다. 이 타이밍 정도는 혹시 그러면 예측 좀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타자가 빠른 타자가 이게 다음 공은 빠른 거다, 이번에 느린 걸 한번 노려보자, 이런 정도의 예측 정도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그 데이터가 있죠. 예, 그 포수가 앉았을 때 이 투수가 그 불리한 볼 카운트에 빠른 공을 많이 선호하는지, 예, 불리한 볼 카운트에 변화구를 많이 선호하는지 이런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높은 쪽으로 예,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박정희 감독님께서는 시작하실 때 볼 배합, 그러니까 그 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셨는데, 혹시 현역 때 뭐 마영 의원님이 워낙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신 것 같아서 그냥 보고 때리면 되지만 어떻게 계산을 좀 많이 하신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저도 그때 이제 트라이하고 초창기 때는 볼 배합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작았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타격이 이루어졌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타자일수록 게싱을 안 해요. 감각을 갖고 치는 것 같아요. 그 공부를 잘하는 선수라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책을 읽을 때 한 줄을 읽는 게 아니라 한 프레임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읽는다 하더라고요. 책 한 페이지를 한 프레임으로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책을 읽을 때 한 줄 한 줄 읽거든요. 한 프레임을 읽으려고 해도, 사진으로 찍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타석에서 투구의 동작 포함해서 궤적을 한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다면 좋은 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못 치는 타자들은 어떻게 그 공을 보냐면, 투수가 던지는구나 하면 그 눈은 플레이트에 와 있어요. 플레이트에 고정되고 그 플레이트 위를 지나가는 공을 찾아서 때리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프레임으로,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놓고 그 전체적인 투수의 동작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나와 맞춰간다면 쉬운 타격은 되겠지만, 그냥 플레이트 위에 지나가는 공을 찾아서 친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좋은 타자들 보면 게싱이 아니라 이런 프레이밍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리지 않고 게싱하지 않아도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볼 배합에 대한, 그러니까 게싱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타자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이번엔 직구야, 이번엔 변화구야 이렇게 들어가는 게싱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각 팀마다 전력 분석이라는 아주 굉장히 그 고급화된 영역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타자든 투수든 모든 선수한테 고급 그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확률을 많이 높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게싱을 하는데 전에까지는 한 10%의 확률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고급 자료에 의해서 한 50%, 60%의 확률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스탯이라든지 또는 볼 배합에 그 많은 그 흥미를 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게싱에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식한 게싱과 전력 분석에 의한 고급 자료에 의한 게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타자들은 게싱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감각 또는 타이밍의 어떤 그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타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의 구질을 알고 친다면 그것은 타격이 쉬워질 겁니다. 그렇죠, 쉽겠죠. 예. 김용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슈에 대해서. 노림수, 게스히팅. 예. 이 타격에는 게스 카운터가 있습니다. 게스 카운터가 있다는 것은 게스
히팅을 하면 그만큼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박 감독이 얘기했듯이 알고 치면 확률이 높아진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야구는 카운트가 있습니다. 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카운트에 따라서 테드 윌리엄즈가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지만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전력 분석들이 그 분석해 주는 그것도 될 수가 있고, 본인이 이 프로 정도 되면 매번 이 상대한 선수들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날이라든지 어떤 시가관을 통해서 그 선발 투수에 대해서 구종을 생각하게 돼요. 이 자체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이성엽 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게스 히팅 타자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자기 볼이 아니면 엄청난 그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그런 택도 아닌 스윙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게스 히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 결과가 나오고, 지금 뭐 두 패널들이 얘기했듯이 이 타격을 하는데 게스 히팅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 게스 히팅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타격의 메커니즘에도 아까 투수가 직구에 비슷한 변화구를 던져야 되지만은 타자도 직구를 치고 나가면서 15km 안에서 변화구도 따라서 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겸비된 선수들은 3할을 치고 훨씬 더 좋은 그런 스윙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기술이 좀 부족한 선수들은 유사한 볼에 다 속아 넘어갈 겁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굳이 게스 히팅을 안 해도 뭐 낙차가 이 30km 이상을 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겠지만은 15km의 안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자체는 직구를 노리면서도 같이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타격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게스 히팅을 안 해도 게스 카운트만 하고 나머지는 어떤 이 볼을 보고 볼 치는 그런 타격을 해도 좋은 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주셨네요. 예. 게스 카운트라는 게 그러니까 요 타이밍엔 요거밖에 들어올 게 없다. 이렇게 대충 계산이 서는 카운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감각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선수들 같이 고도로 훈련된 선수들은 결국은 15km 이내의 어떤 구속 차이 정도는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예. 프로가 되기 위해서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어렵죠. 그렇죠, 쉽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많이 알아봤죠. 일단 타격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메카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점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게스 히팅, 결국 뭐 볼배합, 계산 이런 것까지 한번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은 뭐 이게 마지막에 두 번째 질문이긴 한데, 이슈이긴 한데, 지금까지 뭐 야구 경험을 종합하셔 보셔가지고 두려움도 없고 메카닉도 상당히 양호하고 훌륭하고 뭐 게스가 됐든 아니면 천부적인 소질이 됐든 하여튼 내가 보면 최고의 타자 누군가에 대해서 한 분들 각자에게 여쭙겠는데, 일단 마혜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좀 굳이 안 뽑으셔도 되고요. 본인 왜? 네. 일단 마혜영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 제 입으로 제가 천부적인 타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 그냥 타격이 항상 즐거웠고, 뭐 재밌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뭐 저는 제가 14년 프로야구를 하면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선수, 이성엽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수 생활을 3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선수였고요. 대한민국이 낳은 뭐 타자 중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엽 선수가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고, 이성엽 선수가 제가 볼 때는 40대에도 30홈런을 치면서 기본적인 그 나이가 들면 못 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동감할 수밖에 없죠. 이승엽 선수라면. 예. 그럼 박정우 감독님께서는 역대 최고의 타자 누구를 꼽으실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마혜영 의원을 거주고
저도 이승엽 선수입니다. 예. 그 정말 이승엽 선수의 강점은 정확한 눈과 악력입니다. 예. 뭐 조금 더 얘기하자면 파워로만 제한다면 아마 장효조 선배를 꼽지 않았을까. 장효조 선배는 최고의 테크니션이었는데 조금 파워면에서 아쉬웠고 그 파워나 어떤 에버러지, 정확성, 또 모든 어떤 인성 이런 걸 뽑을 때는 저도 이승엽 선수가 최고의 타자입니다. 김영달 위원님께는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요새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대세 타자라고 하면은 박병호 선수 정도 될 수 있는데 박병호 선수와 이승엽 상대가 전혀 안 되나요? 어떤가요? 그거 좀 너무 난해한 질문 같습니다. 근데 그 이승엽 선수는 그야말로 그 뭐라 그럴까 웨이트 시프터 자세가 완벽한 자세가 아니고 많이 그 중심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도 그 홈런을 치는 그런 아주 그 눈하고 이 손하고의 어떤 해변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선수고 박병호 선수는 그야말로 그 천부적인 힘을 타고났습니다. 그 이승엽 선수가 90m 친다 그러면 박병호 선수가 한 120m를 쳐야지 정상인가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뛰어난 그런 스윙을 해주는데 박병호 선수도 그 가운데 바깥쪽을 치는 그런 타자인데 최근에는 몸 쪽에 치는 그런 회전력이 이제 가미해져서 진짜 그야말로 최고의 타자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 어떤 고난, 힘든 고난을 헤쳐온 이승엽 선수가 멘탈적으로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했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높게 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인상적이었던 게 마이영 선수 타격하는 게 즐겁고 재밌었다.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 최고의 타자가 되려면은 내 실패할까는 두려움보다 확실히 마이영 선수처럼 그냥 방망이 치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되게 강해야지 또 그것도 하나의 성격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이영 선수. 타격은요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데 10번을 쳐서 3번만 쳐도 정말 최고의 찬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요. 특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던지는 투수한테는 적당히 치면 되고요. 못 던지는 투수한테 2개씩 치면 잘 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던지는 피처한테 잘 때리기는 어렵죠. 저희가 연구하는 여기 타자의 위대함 좀 분석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좀 좋은 투수와 좋은 타자와의 대결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준하는 마이영 의원은 아마 좀 타율이 낮은 타자가 되지 않을까. 빨리 다음 주제 넘기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주제입니다. 2014년도에 그쵸 옛날에도 한번 있었는데 2014년에도 아주 전례 없다고는 하기 어렵고 굉장히 타고 투자였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랑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간단히 김영달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탱탱볼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그 2014년도에 프로야구를 보면서 진짜 야구인으로서 원래는 타격 기술이 필요 없는 한 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그 타격 메커니즘에서 타격을 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흐트러지고 모든 어떤 타격 기술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도 홈런이 나오고 안타가 나오고 하는 임 자체를 봤을 때 상당히 그 우리나라 이 야구볼이 반발력이 굉장히 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타구 투저의 이 이유를 던져하면 먼저 이 볼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나라 그 투수들의 어떤 투구 기술을 꼽고 싶어요. 지금 송신영 선수라든지 손민환 선수 연륜이 있지만은 상당히 그 좋은 투구를 해줍니다. 그런 투수들이 안현명하고 이런 그 투구를 해주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이 최고의 투수 매덕스가 절대로 그 볼이 빨라서 이 최고 투수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동양 그 키로수인데 그 친구가 무릎 니투니 무릎에 양무릎에 정확한 낮은 제구를 했고 끝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무빙 있는 투구를 했기 때문에 좋은 땅볼 유도를 하고 좋은 투구를 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려면 제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투수들의 어떤 투구 기술은 그냥 빠르고 낙차 크고 이런 식으로 던지는 와중에도 제구력이 떨어집니다. 제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자들을 이겨낼 수 없는 거고 세 번째로 저는 그 투수들의 어떤 그 공격성 거기에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영상을 통해서 미국 야구를 잘 보고 계시겠지만 걔네들은 선발 나오면 3구 안에 그 투수 카운트를 만듭니다. 3구 안에 투수 드라이브 잡으려고 공격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조금 어려운 타자는 첫 구부터 일어나서 그 볼 유인구를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 그런 구태에 의한 그런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투구를 하니까 타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공격적인 투구를 하다 보면 타자가 급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타자를 이길 수 있는 예리한 그런 투구를 자기가 개발할 수가 있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 성장이 안 된다 이런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볼이 원인이고 그 다음 투구수, 투구 기술, 그 다음에는 공격성 거기가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타구 투수도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당연히 이어진다고 보고 아까도 데이터로 봤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투고 타자가 된 역사가 그렇게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타고 투저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우 감독님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타구 투자의 현상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타자의 발전, 두 번째로 투수의 정체, 세 번째로 스트라이크 존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타자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근력도 크고 커지고 그럼으로써 파워가 생기고 또 사용하는 배트의 그 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므로써 타자들의 발전은 저희들이 눈에 보일 정도인데 반대로 투수들은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질의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당분간은 새로운 구질이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뭐 볼의 빠르기라든지 변화구의 예리함이라든지 이런 지금 기존의 변화구를 가지고 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투수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노력이 결여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투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은 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심판원은 경기를 문제없이 빨리 끝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심판들의 불문율 중에 볼을 미스하는 것은 용납이 돼도 스트라이크를 미스하는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볼을 스트라이크로 잡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스트라이크를 볼로 판정을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심판원들은 너무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타고 투저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 리그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원인 해결을 해야만 되는데 지금 그러한 그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하고 또 심판원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는데 조금 인색하다고 본다면 이런 타고 투저의 현상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영 의원님. 그 코치님하고 감독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똑같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그 선수 생활을 조금 길게 오면서 느낀 부분이 90년대까지만 해도 하위 타수는 장타력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스몰볼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위 타순에서는 주자가 나가면 항상 번트를 대고 원아웃 1, 2루 상에서도 2, 3루를 만드는 번트를 댈 정도로 스몰볼 야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외국인 타자들이 들어오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의 중요성, 그다음에 그 최근에 그 정말 그 코치님은 공이 너무 잘 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배트도 너무 좋아졌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요즘 프로 선수들이 쓰는 배트를 보면은 그 예술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투수 분야에서 보면 지금 그 고교 야구나 대학 야구를 보면은 잘 치거나 잘 던져서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요. 볼넷 때문에 경기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속은 빨라지고 다양한 변화구는 던지지만 과거보다는 제구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수들이 타자를 이겨내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역시 뭐 손동열 감독님이 뭐 0점대 방어율을 기록했지만 특별한 변화구를 던지지 않았거든요. 빠른 공과 슬라이더 2개밖에 없었고요. 오성환 선수는 직구밖에 없었습니다. 예, 빠른 공 하나만으로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냈죠. 근데 그 부분도 자신감과 어떤 제구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역대 그 대단한 투수들을 거슬러 보면 뭐 송진우 선배나 정민철, 손민환 이렇게 정말 보면 구속도 있었지만 역시 제구력이었다. 예, 그 부분에서 지금은 타자를 가지고 놀 만한 제구력을 가진 투수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쵸, 피처들이 뭐 8가지, 100가지 구질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던지는 걸 하나하나 다 마스터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가 이제 아마추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선수들이 뭐 8가지 구질만 던지고 이렇게 각각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이거는 타고 투저가 그쵸, 단기적인 문제라기보다 장기적인 문제로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뭐 저희가 예정했던 어떤 논점들은, 이슈들은 다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예. 여기 나와주신 이 세 분 말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야구학회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 자리 빛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드립니다. 예. 예, 이상으로 오늘 2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